제가 이 원가 회계에 의한 손익계산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원가 회계의 불합리성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것도 매우 중요한 제 테마이긴 합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숫자라는 것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따질 수 있는 우리가 좀 논리적인 거에 많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또한 회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제약이론 에세이를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대해서 요즘 많이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제 자신도 스스로 숙련이 돼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만은 이 회계가 의외로 논리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서 한번 분석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 합니다. 어, 매출이 16.7% 감소했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은 90.5%가 증가했어요. 매출이 감소해도 이익이 증가하면 좀 바람직한 결과일 수도 있죠.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62.42전으로 매우 높게 나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무역회사로서 상사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상사라고 그러는데 제조업이 아닌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로 그냥 묶어서 얘기하는 것은 일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석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규모가 21조 6,800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보다 16.7%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더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매출 원가가 18.6%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더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감소했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매출 총익이 49.2% 증가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원인 결과로 이 표현되는 거로 마찬가지죠. 왜 매출 총이익이 증가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은 매출원가가 매출액보다 더 감소했기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또 두 번째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원가회계는 손익계산서로 봐서는 그거를 답변할 방법은 없어요. 어, 매출원가가 더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럼 왜 내려갔느냐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로는 얘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가 그래도 두 가지로 그거를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분석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판매 관리비를 1.8%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7,803억 원으로서 90.9%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가 상승했고 원가 총생산성도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0조 원대로서 19.2%더 내려갔어요. 2.6%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35.1%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루풋이 왜 증가했느냐고 물으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원가 재료비가 어,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원인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률은 2.9% 상승을 했고 운영 비용은 7%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이 35.1% 증가에 비해서 운영 비용이 7%밖에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 1.9로 0.39포인트 상승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90.5%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됩니다. 그리고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0억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증명을 해야죠. 증명을 하려면은 재고자산 명세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무역회사니까 상품액이 더 많겠죠. 제품은 좀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7천 아니 778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 금액 20억 차이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얘기는 언젠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IMF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플로우 이렇게 흐름으로 원재료 여기서 원재료가 있죠. 원재료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입고 금액이 얼마고 출고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도 좀 공시될 날이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리는 IMF, 제가 그 용어는 제가 만들었어요. IMF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무서운 용어죠. 인터내셔널 뭐의 약자죠. 그 국제결제은행인가 뭐 아니. 제가 우리나라는 IMF한테 당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세상이 확 바뀌었죠. 근데 이것도 뭐 약자는 같지만은 내용은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플로우라고 해서 재고 관리 흐름 이렇게 제가 약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는데 이 회사는 참 대기업 정도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 등을 구분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20조 원입니다 라고 매출 재료비를 이렇게 표현을 해 버렸어요. 요거 불만족입니다. 모범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영 경비들 내역을 이렇게 그쭉 나열을 해서 이 합계액은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입고액, 출고액 이런 것들을 알아야 비교 검증할 수 있고 투명한 기업 여부를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래서 제가 요거 누운 글씨체는 재고자산이 감소한 그 금액을 제가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 공시된 거는 에, 포괄적인 금액만 표시를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빼면은 원재료 사용액 및 이게 상품 매입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19.2% 감소했다는 거 이렇게 제가 표를 만들어 봤고 운영비용 그대로 가져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5,400억이나 되는데 이게 3%로 증가했어요. 0.7%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음, 인프트 그 재료비죠. 이것은 요 경우에는 이제 그 매출 재료비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인프트 그 투입에 된 그 재료비 성격이 되겠죠. 마이너스 0.7%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상품 매입 가격이 또한 하락했다고 2차적으로도 추론이 됩니다. 1차 추론하고 동일한 추론이 나오면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재고자산 관리를 했다. 투명하게 이렇게 이제 우선은 인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이 선입감을 가지고 검증을 해 봐야죠. 그래서 PK 총 제조 비용은 이거 제가 맞춰 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보면은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 보면은 현금이 1514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어,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35억 분이 줄질 않았어요. 아니 증가를 안 했어요. 아니 표현이 오히려 감소해야 되는데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차액이 155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마이너스는 환입액이 되겠는데 이거를 어, 그
현금 흐름 표현에서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갭이 1422억 9,700만 원이 나오는데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런 특별 경우가 나오면은 그게 뭐냐 그러면 쭉 추적을 해보면은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 합병했습니다. 여기 재고가 포스코 에너지가 가지고 있던 재고를 가져온 게 142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도 한번 그러면 그대로 요거를 인정할 거냐, 현금흐름표에 있는 거. 그럼 재고자산 명세에도 그 이 평가 손실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금흐름표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이만큼 있는데 요것은 이제 여기에 가져온 거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이익이 있어서 요거의 합계액이 이 손실 및 환입액의 그 금액이 127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거는 맞거든요. 요거를 그 빼주면은. 그런데 올해 거는 71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평가 손실 금액도 이게 딱 맞는 수치가 아니네,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이 누락된 게 흡수합병 재고에 포함된 평가 손실액이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가 원인 결과라는 그 논리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이런 것으로 그 추정이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69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6.4%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무려 458명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자연 증가가 아니고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 합병하면서 증가된 인원이겠죠. 그래서 제조업의 그 여러 생산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사맨들의 급여가 상당히 연봉이 높군요. 작년도 3분기에서 예측했을 때는 1억 4,300만 원, 우리나라 그 평균 그 연봉이 4,300만 원이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3배 정도를 버는, 3배보다도 더 버는, 조금 더 있으면 4배 가까이 버는 연봉을 받는 기업인데, 에, 우리나라 평균에 1억 3,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저임금 생산직 사원들이 포함되면서 이렇게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죠. 전력 그 용수비가 1650%나 크게 증가했어요. 이게 이제 포스코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 해석이 되고, 운반 보관비는 거꾸로 크게 내렸습니다. 아마 국제 컨테이너 선임 인원 해상 운임이 크게 하락해서 그 해상 운송업이 2023년에 별로 안 좋다고 그러죠. 치열한 경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해상 운임비가 그 내려갔다는 얘기는 세계 경제가 다 안 좋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이런 경제 돌아가는 상황은 그 세계 경제 돌아가는 상황은 그 언급을 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국민 경제 파탄을 한 여당을 심판한다. 뭐 이따위 그 개똥 같은 얘기로 그 민심을 그 호도하는 그런 야당의 대표, 이런 작자들이 우리나라는 있다는 게 문제죠. 요 트루프 타임즈에서 얼마나 답답하면은 미국 아니 일본 언론인도 한국의 극단적인 지금 이 분극화 현상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62.4회전, 48.4회전, 작년 실적보다 무려 14회전 정도가 상승했고요. 수루픈율도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상승하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50.2%면은 오늘 앞서서 태양건설을 분석했는데 56.7%가 돼서 워크하고 신청을 했죠. 50% 넘으면 경영권을 뺏깁니다. 이제
이 은행 점령군들이 이래라 저래라 다 코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그 지금 인터내셔널도 그렇게 당해야 될 상황인데, 야 그러면 곤란하지 않아. 그래서 합병의 이유는 제 생각에는 레버리지를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술수였다. 음, 왜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포스코 에너지를 분사화했다가 다시 끌어들이는 이유는 자산 규모를 올리면은 이 투하 자본 규모를 올린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입금이 내려가죠. 갚아서 내려간 게 아니고 투하 자본을 늘려가지고 요거 내렸다. 그러니까 은행한테는 아직 50%안 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경영권 간섭을 안 당하려고 하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자 보상 비율도 좀 내려갔어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매번 뽑는 겁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하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인데, 이게 작년에 그 7.2회전 수금 속도였는데 5.1회전으로 2회전 가까이 내려갔고, 또 그 매입 채무 대금 지급 속도도 3회전 정도 내려갔어요. 그러면 2023년에 경제 상황들이 다 안 좋다는 얘기죠. 판매된 거 수금도 늦어졌다. 수금이 늦어지니까 돈 가지고 무슨 물건부터 산 다음에 팔지는 않고, 사실 매매 수수료만 먹는 게 이제 무역 상사의 주요 장사 속이니까 100% 사가지고 그 다음에 100% 그 자기 돈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사는 안 할 거죠. 그만큼 현금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는 게 매입 채무가 있는데 그 매입 대금도 그 주는 게, 그래서 수만 가지 제품들을 그 취급할 것이지만은 뭐 철강 이런 것도 취급을 하겠죠. 포스코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이런 수금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지급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 디프레이션의 또 상징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 통계치로서 만들어진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어, 이건 상관관계가 아니고 인과관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 스루펀율도 상승했으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밝혀야 되는데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야 된다. 재고 회전율 상승이 또한 수르픈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표현이지만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재고 회전율 상승이 수르픈율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달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달리 고쳐 말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요 메인 영업인 그 상품 무역에 대해서는 가격들을 다 일일이 공시하기가 어렵다. 저도 이해를 할 만하긴 해요. 그래도 철강 제품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그 무역 아주 핵심적인 거 이런 것도 좀 공개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했는데, 발전 사업 부분만 공시를 했어요. LNG 가격이 5.5% 하락했습니다. 그 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정한 거에 그 부응하는 그런 내려간 건데, 그러면은 판매 가격은 상승했을 거라고 그랬는데 가중 평균을 때리면은 매출액 100% 중에서 그 발전 사업 매출 비중은 12.8%뿐이 되질 않습니다. 0.5%만 영향을 미치는데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 상품 판매 가격은 크게 더 증가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게 이 공시되는 데이터로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로 투명하게 이 가정을 증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시 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 어,
그래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하면은 27조 원은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고가 현재 19% 줄였거든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한 9,750억 이익이 남는 거로 예상하는데 재고가 계속 이렇게 감소한다면은 900억, 9천억 정도뿐이 이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재고를 거꾸로 19% 증가한다면은 매출을 안 늘려도 1조 원의 영업이익은 낼 수 있다. 그런 거 없이 한 예상했던 9,770억의 이익을 내려면은 매출 노력을 2.5% 더해야 된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3개월 동안에 어떻게 2.5%를 더 판매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닥달을 받겠죠. 무역 상사 부분이. 그러면은 이제 뭐 투덜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또 매출을 일으켜 보려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불량거래처하고 거래해서 수금 못하게 되면 아주 또 고민이겠죠.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그래서 슬퍼스로 예측해 보면은 똑같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우수리 차이는 있지만은 스루포트 27조 원 하게 되면은 요게 8,780억 정도 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익을 더 내보자 해서 재고 회전율을 5.8%도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88회 전까지 한번 해보자. 팔팔하게. 이렇게 되면은 매출이 28조 5,700억 매출 이익이 달성된다면은 9,920억 이익은 낼 수 있다. 그래서 상품 유통만 한다 그러면은 스로프트 회계 기준이나 원가 회계 기준은 판매 예가가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그 이 재고가 줄었을 때는 스루프 쪽은 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많게 예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제가 만들었다는 것도 만드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예상을 하면은 그래서 이러한 그 통계치에 의해서 재고가 우리나라가 이제 재고 감소를 먼저 쓴 이유는 당분간 우리나라가 그 재고가 감소하는 추세, 디프레이션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하면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퍼 회계 쪽으로는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액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나오게 그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가 감소할 때 스루퍼 회계는 디프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도 소개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그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거의 3조 원대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조 2천억 돈을 벌었어요. 어, 그런데 채권자한테 9,946억 원의 차입금을 더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레버리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졌다 이게요. 이게 그러면 그 포스코 에너지가 안고 있던 부채까지 이번에 다 포함시킨 거니까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로 보지 실질적인 추가 차입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주주잉여 현금으로도 1조 한 4천억 원대가 그 자본이 증가했는데 이것이 유상증자가 아니고 다시 흡수합병에 의해서 그만큼 주주잉여 현금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작년에는 987억 원의 이익 배당 1.5% 이익 배당률로 해서 작지 않은 이익 배당을 했습니다. 뭐 이자 은행 이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은 이렇게 그 이자 부채가 50% 정도 수준이고 적어도 40% 넘었을 때는 예의상 이익 배당을 하지 않는 게 도덕적으로 합리적인 거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주주 압력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익 배당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1.5%인데 그 안 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규모는 큰데 옛날 대우 인터내셔널이었죠. 어, 그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포스코가 인수한 건데 어쨌든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는 하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 2조 5천억 원의 현금이 잃었다기보다는 이제 유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 현금 버퍼율 뭐 크게 변동 없고요.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률 크게 내려갔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연초에 22,600원 하던 게 어떻게 이렇게 62,300원까지 가격이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그 흡수 합병 때 가격이 급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가격은 장부 가격의 199% 되고 200% 장부 가격의 더블 정도 되고 2022년 말에는 장부 가격의 83%뿐이 대우를 못 받았는데 쫙 이렇게 밑으로 기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최고 가격이 9만 거의 1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62,300원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70.71%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외국인 지분율은 6.41%뿐이 안 되는데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그래서 관심사인데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자본으로는 7.25%로 최대 주주로 돼 있어요. 포스코의 주인이 누구냐? CEO는 아래도 그 민간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국민연금공단이 그 최대 주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포스코 홀딩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얼마나 되느냐? 아, 국민연금공단보다 472 28, 한 4배 정도 더 많게 외국 자본이 아마 그 외국 자본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그 왜 배당 안 하니 이익이 났는데 이렇게 배당 압력을 또 받을 것 같아요. 이상 포스코 인터내셔널 3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핵심적인 것은 아마 이걸 거 겁니다. 뭐 스루포트 회계를 그 원인 결과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논리적인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교재이기도 합니다만은 회계라는 것이 에,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위험수에 현재 돼 있다. 잘못하다가는 또 경영권 뺏기게 생겼다. 요런 현재 위험 레드존에 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